저는 정치인들께서 저희를 바보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여성 할당이란 게 있으면 그게 오히려 또 반감을 살 수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20대 분위기가 어떠냐면 지금 남자 여자끼리 절대 정치 얘기 안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 얘기하면 어차피 뭔가 싸울 것 같아서 남자 여자끼리 여자친구를 사귀고 남자친구를 사귀더라도 절대 정치 얘기 안 했어요. 싸우기 싫어서. 아 그래요. 뭐 혹시 이게 하면서 여성들의 이런 진입이 우리로서는 취업할 때 상대적으로 좀 불이익을 주는 게 있다 그런 느낌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주변이나. 사실 그건 저희 20대 초중반의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분야가 그런 건 아니지만 특별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분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대 문제가 항상 얘기가 많이 나오죠. 네. 예를 들어서 약대에서 600명을 입시를 데려간다 그러면 600명 중에 한 예를 들면 300명이 여대가 되어 있고 200명이 남녀공학대학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지금 약대생들 특히 약대에 다니고 있는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지금 불만이 터지기 직전인 걸로 알고 또 이런 분야가 아니더라도 지금 교육대학교 네네. 초등교사를 했는데 남성 할당이 원래 있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볼게요. 네. 또 꼭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구석구석에서 제가 갈 분야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알아보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을 다 들어봤을 때 이게 지금 굉장히 불만이 심각하게 만연해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푼다면 어쨌든 그 할당의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할당 자체가 없어진다든지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할당을 없애는 게 불가능할 수 있다는 걸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당을 정상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우리 정치는 내가 하는데 거의 정치인 하는 것처럼 할당의 정상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할당제라는 게 최소한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어떤 마지노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억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할당을 거는 그런 방식은 되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지점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보아요. 전수원님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있어요? 저는 일단 입사할 때 자체는 그 당시에는 뭐 내가 여자라서 불리했다 이런 점은 없었는데 입사를 하고 나니까 퇴사율이 여성분이 더 높더라고요. 왜냐면 나중에 육아를 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똑같이 입사를 했더라도 더 퇴사를 하는 비율이 여자가 더 많아지고 그게 미약하게나마 나중에는 또 결국 취업에는 영향을 미칠 것 같긴 한데 입사 때는 사실 문제 없었지만 퇴사는 확실히 더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여자 동기들이 한두 명씩. 그럼 여성 할당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수민 양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여성 할당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아니 굳이 여성 할당이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은 있지만 여성 할당 필요 없다. 사실 이렇게 여성 할당이란 게 있으면 그게 오히려 또 반감을 살 수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차라리 그러한 기회를 그냥 많이 만들어 주는 거지 굳이 여자를 어느 정도 채용을 해라, 여자를 어느 정도 배치를 해라라는 거는 오히려 역감정을 더 조장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혹은 벌어들이고 있는 수입을 1단계, 2단계, 3단계, 10단계까지 하다 보면 보통 이제 중간에 계시면서 약간 상위에 계신 분들은 할당제는 좀 폐지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 같고 맨 위에 상층에 있거나 맨 아래 하층에 있으면 할당제는 유지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참 저희한테는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 조정현님이 보실 때는 어땠어요? 이 할당제라는 게 이제는 예전에는 이렇게 구부러진 이 모양을 좀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려면 힘을 또 반대로 줘야 되니까 여성 할당제가 지금까지 되어 왔는데 이제는 좀 젠더 갈등도 심해지고 좀 이걸 다시 전반적으로 좀 재검토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약대에 대한 입시라든지 우리 특히 2030 세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정의 가치에 반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 여대에 300을 주고 남녀공학대학교에 공룡대학교에 이제 또 300을 주면 결국 여자들을 위한 역차별이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성 할당제를 아주 최소한으로 좀 우리가 의미가 있는 이제 위치에서 활용이 되면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 CEO 이 경영층에서 이제 뭐 아주 많은 비율은 아니지만 좀 많은 가산점을 줘서 뭐 한 명 정도는 여성이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어쨌든 남자 여자가 50대 50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최대한 활용하려면은 모든 성별을 다 활용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단기적으로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제 젠더 갈등에 대한 정치적인 이슈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뛰어넘어서 좀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가족이지 않습니까? 여자고 남자고를 떠나서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사회에 진입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네. 비교적 할당제보다는 그냥 능력 네, 본위로 맞습니다. 가서 진행을 시키되 나중에 점점 이제 피라미드처럼 꼭지점 부분에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누군가 한 번씩은 힘을 줘서 이제 격리할 필요가 있으니 그 부분은 좁더라도 계속 길을 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정리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저 또 한마디 더 그럼요. 드리고 예, 싶은 승희군. 그러니까 사실 20대가 갈등, 사회의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젠더 갈등을 꼽았는데 사실 다른 정치인 분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잘 안 가지고 있다가 요새 갑자기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계속 지난 5년 동안 사실 계속 문제가 되었는데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남성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하고 여성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핀트가 살짝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주로 치안 문제 그리고 안전의 문제 이런 것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남성들의 경우에는 주로 그 할당의 문제 아니면 공정성의 문제 이런 서로 다른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이게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둘 다 함께 챙길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정치권에서 청년들을 방치한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지금 20대 분위기가 어떠냐면 남자 여자끼리 절대 정치 얘기를 안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 얘기하면 어차피 뭔가 싸울 것 같아서 남자 여자끼리 여자친구를 사귀고 남자친구를 사귀더라도 절대 정치 얘기 안 합니다. 싸우기 싫어서. 아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도 저 친구 하나가 그 여자친구가 그거로 싸우다가 헤어질 뻔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서로 불만을 얘기하는데 서로 불만만 얘기하고 합의점을 못 찾으니까 이제 싸우게 되는 건데 생각해보면 사실 이런 합의점을 만약에 정치권에서 찾아서 서로 논의를 하고 있다면 그게 사회에도 그런 논의가 전파가 충분히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그래서 이게 서로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아닌데 함께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에서 잘 그런 걸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군 가산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 가산점 저는 도입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지금은 흐지부지 됐나요? 지금 정확하게 논의를 잘 찾아보고 있잖아요. 근데 또 제가 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 한국의 징병률이 좀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남성이 있다 그러면 20대 남성의 한 90%는 아마 징병이 될 건데 이게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40, 50 세대쯤 되면은 징병률이 70%를 안 넘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저희 또래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수가 점점 부족해지는데 군 규모는 유지해야 되니까 이게 징병률을 올리다가 90% 수준까지 육박했는데 문제는 이게 가면 안 될 사람까지 가니까. 좀 별도로 분리해서 봐야겠네요. 예. 군 가산점 문제는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본인의 시간과 그리고 모든 역량을 다 충투여한 데 대한 일정 정도의 보상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소상공인 분들께서 느끼는 거랑 비슷하죠. 저희가 내일이나 모레 또 소상공인 편으로 소개를 드릴 텐데 그분들도 국가의 방역 지침에 이빨 질끈 물고 협조한 대가가 지금 억대 임대료 그리고 다시 원상복귀를 해야 된다면 수천만 원씩 이 방을 다시 원상복귀해야 되는 재정적 부담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모든 이제 불만이나 또 부담스럽게 느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우리 정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깜짝 그냥 스피드 퀴즈로 국민의힘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지 이거는 그냥 순서와 관계없이 여쭤볼까요? 국민의힘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요즘 국민의힘 정당, 뭐 정치 하면
그래도 이렇게 예전 같으면 바로 뭐 꼰대, 뭐 고리타분해요, 뭐 그런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고민하시는 걸 보니까 나아진 건가요? 아니면 제 앞이시냐고 평가 보류 중인 것 같습니다. 네? 평가 모르죠. 안 들려요. 평가 보류 중인 것 같습니다. 평가를 보류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대단한데요? 이제 사실 자유한국당부터 미래통합당 이때까지는 네. 주변에 그냥 푹 찔러서 물어보면 꼰대 이러고 아 예. 아니면 저 태극기 부대 아니면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안 좋은 그 지역주의 이런 네네. 안 좋은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 와서는 딱 여쭤보셨을 때 저한테 생각이 바로 안 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평가 보류네요. 아 그래요? 아무래도 제 생각엔 그래도 꼰대의 이미지가 각인돼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더 이제 좀 악화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조금 보류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확실히 제가 느끼는 거는 자유한국당에 비해서 이제 태극기 부대라는 그런 인식들은 조금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조금 많이 없어졌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번 서울이랑 부산 재보궐선거도 이제 어느 정도 승리로 가져가면서 지금이 사실 저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국민들은 어쨌든 그 지지율을 보면 3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이 당을 지지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여당의 대안으로서 자꾸 생각을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완벽하게 이기고 있지 않은 이게 국민들이 저 당이 지금 변할까 말까 변하려는 건가 말까 아니 계속 가려는 건가 평가를 보류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기성 정치인들이 다시 뭐 이번에 전당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권을 장악하고 이제 뭐 저 사람 알던 사람이네 몇 선에 누구 의원이네 이런 식으로 가면은 결국 여기는 다시 뭐라 그러죠? 옛날에 꼰대 정당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인식을 2030 세대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번에 새 판을 짜기 위해서 많은 소선 의원님들이 당대표로 나와서 참여하고 좋은 성적 내고 있는 거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고 또 반드시 이겨야 하는 당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겨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진짜 그냥 오늘 계속 즉석에서 여쭤보고 있는데 정말 유리하게 제가 미리 조정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말씀 감사하고 저희가 그 격려를 토대로 정말 세판짜기로 전방교체 꼭 가져오려고 노력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뭔가 좀 손에 잡히는 정책으로 여러분들에게 보탬이 돼야 될 텐데 자, 이 청년들의 목소리가 잘 대변되지 않는다. 맨날 해봤자 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대답이 없다. 그렇지만 청년들을 어떻게든 정치에 입문하든지 아니면 이 의견이 반영되기 위해서 이게 시급히 바꾸거나 이거 만들어주세요 라는 정책 혹은 청년들의 정치 입문이 훨씬 더 쉽고 진입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세요. 할 만한 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뭔가 청년들이 좀 정치에 많이 입문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요즘은 또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서 점점 더 냉정해지는 것 같아서 이러한 냉정한 생각을 가진 청년들이 조금 더 정치에 많이 입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어떨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요즘 청년들이 많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던가 대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좀 더 익숙해진다? 그리고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네.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요 라고 하는 교육이라든지 그런 문호를 폭넓게 좀 열어두면 어떠냐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조정현님은 우리 네. 저희 정치권에 바라는 이런 건 좀 만들거나 혹은 이런 건 없앴으면 좋겠다. 저는 계속 다 같은 맥락인데 어쨌든 청년들이 정치를 할 수 있는 그 경로, 진입 경로에 대해서 어디서든 찾아볼 수 없거든요. 근데 그런 노력을 예전에 그 국민의힘에서 청년 국민의힘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네. 좀 독일의 기사단 기민당 연합으로 한 영유니언을 이제 맞습니다. 좀 모티브로 해서 좀 만들어 보자 네. 라는 걸로 이제 좀 온 걸로 아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대위 기간이
뭐 끝나면서 이제 흐지부지 될지도 모르겠는데 아 그게 네. 지금 청년의 힘으로 갔어요. 청년의 네, 그 청년 정당. 아, 네, 국민의힘의 청년 정당이 네네.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안에서 대표도 따로 뽑고 예산권도 따로 주죠. 아 지금 그렇게 되고 있네요. 근데 조금 더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아, 그럼. 왜냐면 아직 네. 모르시고 계시다면 저희가 잘 못한 거예요. 네. 정치는 억울해하면 안 돼요. 저희 잘못이에요. 네,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조직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정치에 들어와서 뭐 어떤 리더십 교육도 들을 수 있고 정당에 대한 교육도 들을 수 있고 뭐 그리고 뭐 수련회를 같이 가도 좋고 같이 네. 토론을 해도 좋고 이제 유럽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유니언 제도처럼 좀 많이 들어와서 서로 가치관을 나누고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그리고 정치를 뭐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런 지방선거 풀뿌리 민주주의에서부터 많은 청년들이 들어가서 딱 뿌리를 탄탄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이 또 줄기가 되고 꽃이 되면 사실은 당이 튼튼하게 될 텐데 우리 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정당들이 인재를 영입하는 위원회는 수도 없이 만들었던 것 같은데 인재를 이제 육성하겠다는 위원회 같은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뭐 다 피어 있는 꽃만 보고 가면 결국 정당이라는 게 계속 사람 마음 찾게 되고 맞아요. 뿌리가 없으니까 사상누각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청년 할당제가 거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청년 할당제가 어떤 이제 지금 당대표 선거 나온 어떤 분은 필요가 없다. 청년들이 뭐 왜 더 불쌍하게 만드냐. 경쟁해서 가면 되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조금 짧게 본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 청년 할당제를 주는 것은 청년들이 불쌍하니까 기회를 주려는 게 아니라 정당이 크고 굳건하게 발전해 나가려는 그 과정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이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건강하게 좀 정치인들이 육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 안에 있는 네. 가족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네. 바깥에 있는 분들은 네. 굉장히 귀하게 보여서 안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몇십 년을 애써도 돌보지 않은 채 어디서 갑자기 뚝 떨어져 네. 오시는 분들이 완짝 스타가 되고 또 그분들이 앞으로 제대로 살지 안 살지도 또 네. 팔짱 끼고 방치한 채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게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죠. 맞습니다. 근데 전승민 군도 청년을 위해서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 사실 문제의식을 저가 많이 공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인력을 수혈하려고 하지 안에서 그 단계를 밟아서 그 인재를 육성해 보려고 한 적이 있느냐라고 국민의힘에 질문한다면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인재 영입에 몰두를 했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일단 당원을 가입시키는 것부터 선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차곡차곡 다음 단계를 밟아서 어엿하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게 된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정치인이 되는 그런 구조가 당연히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구조가 전혀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 또래가 실제로 느끼고 있는 문제의식과 좀 괴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수급이 안 되고 있고 또 실제 현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당으로 직접 주입이 안 된다는 느낌. 그러니까 사실 젠더 문제 이런 것도 사실 엄청 오래된 건데 이게 이제서야 들어가기 시작한 거는 청년의힘이 그 진짜 20대 청년들의 문제의식과 완전 괴리가 되어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시 이 시스템을 차곡차곡 만들어서 네. 실제 사회 문제가 계속해서 당에 주입되어서 이슈가 계속해서 새롭게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야, 진짜 날카로우시네요, 다들. 왜냐면 저희가 고민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늘 청년을 키운다고 하지만 정작 안에 있던 청년은 고사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퓨처 메이커, 미래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해서 총선 때 저희가 청년들을 거기에 배치를 했지만 이 될 때 배치를 한 게 아니라 떨어질 만한 데만 골라서 배치를 해서 퓨처 메이커가 아니라 퓨처 브레이커다 제가 그랬는데 미래를 저희가 꺾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차곡차곡 한 사람 한 사람 육성시켜달라. 하긴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사실 10대 때부터 정치를 했었고 핀란드도 2년 전에 34살 총리가 나왔거든요. 그게
갑자기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네. 이분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죠. 그러면 시간상 한 말씀씩 이렇게 좀 들으면서 저희가 그래도 이 청년들 그리고 정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제가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 어차피 제가 의원으로서든 아니면 이번에 꿈이 이루어지든 한번 말씀을 한 말씀씩 해주면 서로가 좀 잘 피드백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정치에서 2030 세대는 그냥 그들이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좀 먹여 살려야 되는 존재 아니면은 우리가 조금 좀 지원해야 되는 상대라는 이미지도 조금 있었는데 사실 지금 2030은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이 배웠고 오히려 더 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자리가 있는 것부터 그리고 이렇게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설레는 부분이고 희망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청년들이 뭔가 정치를 어렵지 않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 낮추기. 네, 진입장벽을 낮춰서 아 이런 것을 하는구나 이런 방향을 가지고 가는구나를 좀 알고 이게 단순히 언론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흔들리지 않고 아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진짜 청년 진입장벽 낮추고 다른 인터넷 공간에서 휘둘리지 않는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네. 조정현님. 네,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청년들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은 정당이 잘 돼야 되고 정당이 잘 되려면은 거기 뭐 당원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재 영입이 아니라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이제 청년 할당제라든지 공천과 예산권에 대한 그런 정당 차원에서의 노력이 아마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들이 청년 문제를 앞으로는 고민하고 이런 자리를 만들 수 있게 된다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정치인들께서 저희를 바보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인 예를 들자면은 뭐 대학교 입학하지 않은 청년에게는 해외여행비를 지급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취준하는 학생들한테 6개월 동안 50만 원 쏴준다거나 아니면은 통신기를 지원해준다거나 이런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런 거를 원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취업 문제 해결, 근본적인 주거 문제 해결 이런 걸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제껴놓고 그런 식으로 선심 쓰듯이 정책을 펼친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완전히 넘어갈 거라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20대 청년들이 모르는 건 절대 아니라고 저는 다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걸 티내지 않고 그냥 마음속에 가만히 정립해놓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단 한 번에 큐시트나 그런 거 없이 정말 오늘 토론을 해주신다고 모여주셨는데요. 제가 선거 때 받았던 감동이 다시 이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2판, 4판, 3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물줄기입니다. 저희가 레스비 워터, 물이 되자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청년들의 의견 그리고 국민들의 바람 이게 마치 옆 물줄기에서 또 옆 셋강에서 하나씩 저희가 가는 이 행군에 보태주시고 더해주시면 이게 더한 강줄기가 돼서 우리가 깨뜨리지 못했던 기득권, 우리 앞을 가로막았던 편견,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게 했던 장애물을 깨뜨릴 수 있는 아주 큰 물줄기가 돼서 국민의 힘의 변화도 그리고 이 나라, 이 정치권의 더 건강한 성장도 함께 이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줄기 프로젝트 오늘 첫 번째였는데요. 2판, 4판, 3판의 오늘 2030 시리즈 함께 해주신 세 분께 감사드리고요. 시청해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